은행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완전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부터 이제 도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은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포인트의 가상금리를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3단계가 되면 1.5포인트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여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소득 제한이 없다라고 봐도 사실상 무방하다. 네, 대출이요 가장 정보의 비대칭이 심한 분야입니다. 이게 네. 오픈이 잘 안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손품 발품을 좀 많이 팔아야지. 여기 은행은 1억밖에 안 해주지만 다른 은행에 가면 2억이 될 수도 있는 한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요즘 대출 규제 때문에 안 돼. 막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른 데도 좀 알아보시면 의외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레오대출연구소의 레오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또 새해가 밝았으니까 2025년에도 뭐 제도가 바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그럼요. 것들이 바뀌는지 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것도 있고 뭐 안 좋은 것도 있고 하는데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될 거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은행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완전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너무 잘 됐죠. 네. 네. 은행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절반 정도로 낮아졌고요. 이거는 사실 작년부터 말이 많았어요. 네네. 정부에서도 아니 왜 그렇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많이 받느냐, 뭐 확실한 근거를 대라,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은행들이 이제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요, 그러니까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겨서 이제 기회비용을 날렸다, 뭐 그런 비용 하고 이제 대출을 관련으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모집 비용이라든지 행정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실비용만 부과를 해서 계산을 해라. 뭐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됐는데 그 결과가요 정말 좋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이 원래 1.2에서 1.4%까지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부과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0.6에서 0.8% 반으로 줄어들었죠. 네. 그리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설정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용대출 같은 경우 0.3에서 0.4%까지 상환 수수료가 낮아졌고요. 전세대출도 뭐 많이 낮아졌습니다. 0.3에서 0.5%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낮아지면 대출 받는 분들은 좋습니다. 내가 네. 뭐 상환을 하고 싶은데 중도 상환 수수료가 많이 나와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대출을 갈아타고 싶은데 상환 수수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좀 낮아지는 시점을 잘 체크를 해서 근데 이 중도 상환 수수료는 1월 13일 이후에 신규 예, 이제부터 하시는 분들만 해당이기 때문에 기존 분들은 해당이 없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 대출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또 사업자 대출 받는 분들도 중도 상환 수수료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직까지는 해당이 뭐 없습니다. 법인이나 이런 거는 안 된다. 네. 그러면 결국에 이 개인들이 이제 나도 그럼 이제 대출 좀 갈아탈 수 있나 했지만 옛날 계약들은 다 안 되니까 그쵸. 네. 앞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뭐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 네. 뭐 그러니까 그때쯤. 근데 이제 그 지금 받는 분들이 금리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왜냐하면 기준금리 작년보다 떨어졌는데 왜 작년보다 높아요? 네. 네,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가상금리가 높아서 그러니까 좀 지나면 낮아질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저렴해졌으니까 네. 상황 잘 보다가 좀 내고라도 상환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한 시점이 오면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아무래도 이게 중도 상환 수수료 때문에 요거 아까워가지고 보통 막 한 1년 있다가 갈아타고 싶어도 막 금리 하락기에 못 맞아요. 갈아타잖아요. 네, 막 중도 상환 수수료가 뭐 300, 400 이렇게 나오면 네.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어지겠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빈번하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지금보다는 좀 늘어날 테니까. 그럴 수 있죠. 다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괜히 뭐 거기서 이렇게 수수료를 챙기지 마라. 그쵸. 이런 식으로 실비만 네. 받아라. 아니 은행은 지금 올해도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상환 수수료를 실비화하는 거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부터 이제 도입이 됩니다. 네. 스트레스 DSR 듣기만 해도 맨날 스트레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네. 네,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소득 대비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그 DSR에 스트레스라는 것을 더 첨가
효과를 한 거예요. 가상금리를 이제 가상의 가상금리를 더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이제 더하는 게 뭐냐면 그 특히 변동금리일 때 네. 뭔가 위험하다. 그래서 더 많이 가산을 하고 있는데 3단계가 되면 지금 현재 수도권은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포인트의 가상금리를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3단계가 되면 1.5포인트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DSR이 이렇게 적용이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네. 내 금리는 그대로예요. 혹시 은행만 돈 버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도만 계시는데 줄어든다. 한도만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변동금리로 받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거를 또 스트레스 DSR이 또 막아버리는 효과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고정으로 받아라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런 거죠. 근데 요즘에 고정금리로 받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 많죠. 네, 그래서 많습니다. 변동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요. 다 알아요. 금리는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 변동 금리를 하고 싶다라고 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 일단 저렴한 거에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고정금리가 훨씬 더 비쌉니다. 거의 5%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4%. 변동금리가? 네. 변동금리가 후반까지 더 비싸다는 거죠? 비싸요. 네. 네, 그러다 보니 뭐 DSR이 뭐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둘째 치고 일단 비싼 거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금액 면에서도 변동금리를 선택을 하면 이 스트레스 DSR 때문에 한도가 확 줄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좀 많이 받고 싶고 일단 눈에 보이는 저렴한 거를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도 이게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니까 이제 확 이게 맞습니다. 높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맞아요.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어차피 똑같다. 그러면 고정금리를 선택해서 우선 DSR 뭐 이게 한도를 좀 최대한 늘려서 받고 그 다음에 갈아타라. 그렇죠. 이게 지금 어찌 보면 뭐 가장 정석적인. 네, 맞습니다. 그런 거겠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렴한 거 쓰시다가 중도 상환 수수료도 이제 좀 낮아졌으니까 내려가면 그때 갈아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 정확하게 뭐 비교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 2단계고 이제 7월부터 3단계가 되면은 어차피 뭐 고정금리밖에 못 받는다고 치면 네. 대략 뭐 금액이 뭐 한 얼마나 줄어드는 건가요? 이걸 한 뭐 이걸- 몇 천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죠. 예, 이게 뭐 너무 많이 줄어든다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그 소득에 따라서 네. 예,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뭐 만약에 소득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금액이 확 줄어들 수도 그래요? 있고. 예. 왜냐하면 뭐 소득이 높은 분들 같은 경우야 뭐 자기 한도 내에 다 들어오니까 네네. 다 커버가 되세요. 근데 여기서 조금 변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냐면 지금 모든 분들이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스트레스 DSR의 금리는 지금의 금리에다가 가상의 금리를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금의 금리가 제가 4.2라고 했는데 이 지금의 금리가 3.5까지 내려가면 1.5를 더해도 오히려 네네.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DSR이 좀 무력화되는 것은 현재 금리가 낮아지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7월쯤 돼가지고 만약에 이제 실질 금리가 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뭐 이게 대출 금액이 낮아진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한도가 뭐 그냥 유지되는 비슷하다. 정도의 예, 느낌. 그런 네. 그래서 7월이 돼도 뭐 크게 뭐 내가 손해를 본다거나 그 대출 한도에서 네. 그런 거보다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스트레스 DSR 뭐 이제 적용되면은 뭐 사람들 이제 뭐 큰일 난다 뭐 이런 댓글들도 많이 달리거든요. 그때는 뭐 수요 없어진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받나 뭐 나중에 받나 뭐 금리가 조금 더 인하가 된다면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대출 어떤 그렇죠. 한도나 대출 이런 한도 것들은.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금리를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네. 근데 금리는 많은 분들도 예상을 하고 있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그분도 네. 뭐 올해 뭐 추가 인하를 하기는 할 것 같은데 네. 이제 상황 봐서 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워낙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유동성을 좀 푼다고는 하긴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대출을 지금 뭐 상반기에 받는 게 유리해, 하반기에 받는 게 유리해,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 그래도 좀 상반기가 낫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거의 비슷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 DSR은 사실 변동금리에 굉장히 네. 취약한 그런 금리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집을 살 때는 거의 고정금리로
집을 네. 사고요. 특히 이제 고정금리 중에서도 주기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DSR 적용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금리가 조금만 내려가도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DSR 7월에 적용되는 것들은 좀 시장에 좀 제한적인 영향을 줄 수는 네.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여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아. 예, 그래서 2025년 다양하게 변화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이제 1억 3천에서 이제는 이제 2억 5천까지 2억 5천까지. 네,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2억 5천이면 이제 웬만한 분들 부부합산 소득으로 네. 다 커버가 되는 그런 소득 수준이기 때문에 그 신생아 특례 대출로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린 거죠. 저 그게 궁금한데 이게 네. 그냥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 2억 5천이면 네. 대출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거의 몇 퍼센트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거의 대부분인가요?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네. 3억 이상 넘어간 사람이 별로 없다. 뭐 아, 물론 이게 있긴 너무 있겠지만. 소득이 좋으신 분들은요. 네. 9억 이하의 집을 사지는 안 사니까 안 어차피. 시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연봉 더- 3억인데 9억짜리 사는 분들은 많죠. 더 좋은 집으로 네. 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 네. 예, 그래서 2억 5천까지 이제 부부합산 소득을 늘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 거의 대부분이 커버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생아 대출 받고 싶은 사람은 소득 제한이 없다라고 봐도 사실상 무방하다. 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이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대출 정책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도 출산 정책이다라고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말 혜택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도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최저 1.6% 어마어마. 물론 이제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로 나는 집을 사겠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가 태어난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거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태아는 안 되고 네. 아이를 아이가 출산해야지만 낳아야 됩니다.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대환도 가능하니까 예전에 네. 받았던 분들은 본인 금리하고 비교해서 대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대안을 네. 하게 되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 이제 아이를 낳으면 이제 네. 애가 이제 복덩이가 되는 그렇죠. 거죠. 혜택을 주는 거죠. 사실 뭐 이런 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 좀 권장되지 않을까 저도 뭐 추정은 해보는데 네. 이럴 때 뭐 어차피 집을 사실 분들이라면 그렇죠. 어차피 나이 나으실 분들이라면 네. 예, 집도 사고 아이도 낳고 금리까지 3종 세트로 따라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정책은 대표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좀 네.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가장 심각한 게 뭐 저출산 문제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근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청년주택 드림 대출이라고 있는데 네. 요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청년주택 드림 대출 전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셔야 되는 통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청년주택 드림 청약 통장입니다. 자, 이 통장은요, 청년들이 당연히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자인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혜택도 좋고요. 금리도 네. 받을 수 있는 금리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존에 있는 청약 통장도 전환하셔도 되니까 꼭 가입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통장으로 이 청약 통장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당첨이 되셨어요. 정말 축하드릴 일이죠. 그러면 전용 대출인 이게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대출이거든요.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뭔가 혜택이 좀 많을 것 같죠. 금리가 일단 최저 2.2%의 금리이기 때문에 지금 시중은행 금리 아까 제가 4.2% 절반이네, 절반. 네, 그렇죠. 반값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이 할 수 있는데요. 이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을 받으시려면 청약 통장을 가입하고 1년 이상 납입을 하셔야 되고요. 납입액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근데 대출 한도가 조금 적습니다. 아쉽죠?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양가의 최대 80% 이내고요. 만기 30년까지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네. 당첨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다못해 청약 통장만 유지를 해도 뭐 나쁘진 않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첨이 만약에 된다면 저금리로 빌려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도 낳고 하면 또 빌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청년들한테 청년들한테 혜택을 혜택이 주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알고서 여러분들이 다 이용을 하시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혜택 보셔야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집을 어차피 사기로 마음 먹었다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럼 나도 이제 대출 알아봐야지라고 할 텐데 지금 그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게 은행마다 지금 약간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고 하신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그나마 좀 뭐랄까요? 좀 규제랄까 이런 게 좀 덜한 게 있나요? 덜한 아니면 뭐 은행이요? 다 막 비슷비슷한가요? 어때요 지금? 많이 달라요. 많이 네. 달라. 예를 들면 이제 시중은행만 살펴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익숙한 은행 있죠.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그리고 지방은행, 인터넷뱅킹은행 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1금융권 은행이 대부분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뭐냐면 만기 면에서 일단 제한이 많아요. 30년인 경우에 DSR이 안 나와서 나 대출 네. 한도가 확 줄었다. 뭐 이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피하시려면 지금 40년 만기 은행은 하나은행, SC제일은행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다 막혔어요. 매매 잔금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도 가능한 은행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난 다주택자인데 잔금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크게 이제 제한이 없는 그런 은행을 또 찾으셔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있긴 있네요 지금도.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라도 되는 은행이 있으면 되는 거다. 그렇죠 사실. 네, 그냥 뭐, 거기서 하시면 네,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출 규제가 나왔을 때 전부 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되는 은행이 있으면 거기서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막 걱정을 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저도 뭐 전라도 광주에서 대출 받고 막 대구 가서 대출 받고 해주는 데가 거기니까 맞아요. 뭐 거기 가서 막 가서 네. KTX 타고 가서 막 받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결국에 한 군데만 되면 뭐 대출은 해결이 되는 그럼요. 거니까. 한 군데도 안 해주면 이제 그건 좀 문제인 거죠. 네, 그러면 정말 뭐 제3금융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네. 한데 하나라도 해주면 그냥 거기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40년짜리 해주는 데들도 좀 있고, 네, 그리고 DSR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를 해주는 그런 이금융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대략 한 4에서 4.5 뭐 왔다 갔다 네. 뭐 5 요 정도로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렇게 은행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행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대출 한도 면에서 한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고 왔는데 10억이 최대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터넷 뱅킹 은행 중에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대출 한도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났더라고요. 이제 1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동안에 이제 제한이 있었는데 10억 원까지 가능하다 이러니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은행 대출은 10억이 최대예요? 이렇게 오해를 하시고 본인들이 사실은 더 집값이 비싸거나 소득이 좋으면 더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손해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한 은행에 가서 여긴 10억이지만 다른 은행 가면 뭐 15억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 은행은 1억밖에 안 해주지만 다른 은행에 가면 2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여기 요즘 대출 규제 때문에 안 돼 막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른 데도 좀 알아보시면 의외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살면서 뭐 전세 자금 대출 정도만 받아봤지 뭐 이렇게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 뭐 주담대 이런 거에 대한 개념도 잘 없는 분들도 워낙 많아서 뭐 뉴스에서 뭐 안 된다 하면 또 다 안 되는 줄 맞아요. 알고. 네. 근데 사실은 전국에 또 해주는 지점은 또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무조건 막힌다라고 보는 거는 또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대출이요 가장 정보의 비대칭이 심한 분야입니다. 이게 네. 오픈이 잘 안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나 보다 뭐 1억 2억 정도야 다 네. 누구나 뭐 소득이 좀 적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뭐 상관이 없는데 내가 좀 많이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좀 특별한 상황이거나 이 물건이 특별하거나 이러면 그 정보를 알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지점마다 또 영업 전략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갑자기 특판 네, 같은 거 맞아요. 생길 때도 있고. 그리고 특별하게 또 할인 금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최근에도 이제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 뭐 한국은행에서 지원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좀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분야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참 어떻게 이게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그렇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손품 발품을 좀 많이 팔아야지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특판하면 한 어느 정도나 깎아주길래 특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보통 최근에 이제 나온 사업자 대출의 특판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받을 수 없는 분이 대부분이기는 해요. 네. 그런데 뭐 최저 2%까지 2%? 네,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2%요? 네, 왜냐하면 지원 금리가 거의 2%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금리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정부가 뭐 이렇게 맞습니다. 자금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지원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잠깐 열릴 때 또 네. 이용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말씀 나와서 여쭤보는데 인터넷 뱅킹 쪽이 아무래도 접근도 편하고 좀 쉽고 네. 하셔가지고 거기부터 알아보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뭐 특별하게 뭐 조건이 다르다거나 뭐 이런 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뱅도 똑같나요 지금? 인뱅도 거의 많이 풀렸고요. 근데 네. 이제 한때 인터넷 뱅킹 은행이 뭐 주담대 맛집이다. 네, 뭐 네. 이렇게 해서 뭐 엄청 많이 대부분의 받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여긴 무조건 싸다. 중도 상환 수수료 없다 막 이런 것도 네, 했었고 막. 맞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대환을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터넷 뱅킹 은행의 실제 그 설립 목적은요, 원래 중저 신용자들을 위해서 대출을 좀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혜택을 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낮은 금리를 이용을 해서 네. 주택담보대출을 확 땡겨갔단 말이에요. 대환을 엄청 많이 작년에 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혼나야 되나 이제? 네, 그래서 인터넷 뱅킹 은행도 지금 작년처럼 그렇게 막 원활하게 낮은 네. 금리로 대출을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아. 예, 그래서 오히려 올해는 그 지방은행 있잖아요. 네. 예, 지방 경제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 지방은행은 조금 총량에서도 약간 이렇게 제한을 덜 주는 그렇게 할 기조가 좀 보이기는 하기 때문에 지방은행에 특판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기 권역 바깥에는 뭐 대출 못 해주고 뭐 이런 것들도 작년 말에 좀 있지 않았었나요? 아니 원래 은행들은 네. 지역권이라고 해서 원거리 여신이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가까운 데 있는 게 이제 연체를 하더라도 관리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여신은 잘 취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방은행에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서울에 지점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제 대구은행은 이제 시중은행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지방은행들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렇죠. 그 해당 은행들도 이제 여신을 좀 늘리고 고객 수를 늘려서 시중은행화 하려고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은행도 서울에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지점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방은행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네, 보면 다른 되겠네요. 거는 없는데 조금 불편한 거는 있죠. 왜냐하면 이제 지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예, 조금 뭐 거래 지점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될 때 네. 불편함이 있고요. 그리고 시중은행하고 지방은행하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의외로 너무 당연한 소득 규정인데 네. 이런 거 안 해요. 뭐 이러는 경우도 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뭐 예를 들면 뭐 저희는 뭐 이런 거는 이런 소득은 인정 안 해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그러니까 승인이 늦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중으로 접수하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워낙 불안하니까 이해는 네. 해요. 그런데 승인이 너무 늦게 나니까 뭐 결국은 뭐 시중은행 살 수밖에 없었다. 내지는 시중은행을 결국 취소하고 막판에 그 해당 은행으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은행 지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중은행보다는 취급하는 여신의 그 규모가 좀 작았기 때문에 경험치가 조금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점점 많이 하면 그들도 당연히 실력이 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방은행이 좀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했었어요. 아, 그러면 지방은행도 알아는 보되 뭐 여기만 너무 믿고 있다가 또 나중에 좀 지연되고 이런 경우들이 네. 있긴 있었다. 네, 그러니까 뭐 해외 소득이라든지 또 뭐 네. 좀 특별한 그런 소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안 해요, 뭐 몰라요 이런 경우도 많이 아, 있었어요. 몰라요. 해버리면 답이 없네. 알겠습니다.